안녕하세요. 저는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의 박현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녹색 오디 포럼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포럼에 약 90명이 사전 신청을 하셨는데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4시로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4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조아라 연구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발표 자료들 공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공유 화면에 보면 오른쪽에 자료집 다운받기라고 써 있습니다. 요거를 찍어서 자료집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 기후변화 행동연구소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간단하게 저희 그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에 있는 녹색 ODA 센터에 대한 녹색 ODA 포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녹색 ODA 센터는 2012년에 기변행동연구소에서 설립한 것이고요. 개발도상국의 심각해지는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빈곤과 싸우는 큰 도전 과제에 함께 좀, 논의할 수 있는 장을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자 이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들은 이제 포럼이고요. 최근에 그 농업 ODA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이 기후위기 시대에 커지고 있는 농업 ODA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기 위해서 2025년은 저탄소 기후 회복력이 있는 농업 ODA라는 주제로 5번의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이제 탄소 중립, 즉, 감축 관련해서 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적응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는 뭐 ODA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네 번째는 좀 기회와 도전 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전략과 향후 과제들에 대해서 좀 꾸준하게 계속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뭐 대- 생각은 2달에 한 번씩 할 건데 이제 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것이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발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제하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최우정 전남대 지역 바이오 시스템 공학과 교수님이시고요. 기후변화 대응 농생명 연구소 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기후위기가 글로벌 농업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말씀 시작할까요? 네. 예, 저는 뭐 녹색 오디 잘 모르고 있었는데 박현정 부소장님께서 독일에서 급하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오늘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소장님하고는 지난 2년간 대통령 직속 기구인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좀 같이 활동을 한 그런 인연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농경지 탄소 질소 순환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온실가스 배출이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농업 분자에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토양의 탄소를 어떻게 저장할까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있어서 그동안 제가 좀 고민했던 것들을 오늘 기회 때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오늘 한 20분 정도 내외의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 결론은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식량 안보가 더 중요하다. 이게 제 결론이고요. 이 결론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아래와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글로벌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이 좀 글로벌한 상황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우리나라가 이제 식량 작업률이 굉장히 낮다는 게 좀 제일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농업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어떤가.
이런 정책이 좀 문제점이 없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시대 농업의 중요한 역할은 식량 생산이다. 이렇게 좀 맺은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약간 도전적으로 썼는데요. CO2는 죄가 없다. 이렇게 좀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다들 뭐 이산화탄소 때문에 기후변화 생기고 그래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사실 온실가스는 죄인이 아닙니다. 만약 온실가스가 없다면 저 여기 적어놨지만 지구 평균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낮아집니다. 현재 한 14도 정도 되고요. 가장 최근에 비영하기였던 2만 년 전 빙하기 마지막 빙하기 온도가 영하 한 8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CO2가 없다면 생명체도 없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O2를 재료로 활용해서 강합성을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만들어내고 또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 산소를 갖고 오존이 만들어지니까요. 오존은 우리 주변에 있으면은 이게 오염물질이지만 성층권에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자외선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하기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식량이나 산소나 오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CO2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대기 CO2 농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선 글로벌 농업부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제가 이번 발표 준비하면서 최신 자료를 한번 봐봤습니다. 2022년께 최신 자료이고요. 여기 보면 크게 다섯 분야가 나눠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 우리나라로 치면 전환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산업 부분, 여기 AFOLU가 사실 농업과 관련된 겁니다. 이게 농업, 임업, 기타 토지 이용 이 부분이고요. 운송, 건물 이렇게 돼서 전체 한 950 이산화탄소 톤 정도가 배출이 됩니다. 농업에서는 IPCC에서는 우리 전 세계 글로벌하게 온실가스 장부를 관리하고 있는 IPCC에서는 농업에서 한 이 전체 배출량 22% 정도 차지한다고 보고 있고요. 세계 그 식량농업기구에서는 이거보다는 조금 많은 27%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FA에서는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IPCC에서 고려하고 있는 직접 배출에다가 여러 가지 비료나 농약 생산하는 과정, 그다음 식품을 가공하고 운송,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배출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27% 정도로 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 농업이 온실가스 증가 또는 기후변화의 원인인가를 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봐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1850년대부터 현재까지 온실가스 배출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밑에 파랗게 된 게 농업과 관련된 토지 이용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빨갛게 된 게 화석연료 관련된 것들이고요. 사실은 뭐 우리가 기후변화 이런 거 심각성을 좀 표면적으로 느끼는 것들은 1990년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도 사실은 과거부터 크게 농업 분야에서는 이 온실가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거든요. 단지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게 많아져서 현재 같은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은 기본적으로 물질가 아닌 순환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식량을 만들어내고, 그다음 에너지를 얻고, 남은 것들은 다시 토양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CO2로 배출이 되고 해서 기본적으로 CO2가 순환되기 때문에 영농 활동을 통해서 식량 생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배출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계 인구가 증가하면서 더 많은 식량 생산해야 되고, 또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축산 동물성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자연 생태계를 농경지로 전환시키면서 더 이상 자연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 CO2 싱크를 줄이게 되고 또 토양에 저장되어 있던 안정화된 유기물이 분해돼서 CO2로 추가적으로 방출된다는 게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지구 탄소 순환입니다. 지금 보면 과거에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잘 순환이 됐었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지하 깊숙이 묵혀 있어가지고 지구 탄소 순환에 관여하지 않았던 화석연료가 그러니까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지금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농업 부분에서 보면 한 55, 이 단위가 기가톤입니다. 55 정도는 자연스럽게 순환이 되는데 한 3.5 기가톤 정도는 비가역적으로 토양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그냥 손실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우리 농업 분야에서 좀 관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영국 같은데 장기 포장 결과를 살펴보면 자연 식생을 농경지로 전환을 하고 식량을 생산하는 순간부터 토양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들이 배출되는 겁니다. 이 배출된 것들이 결국은 대기로 이동해서 온실가스 증가에 좀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토양 입장에서 또는 식량 생산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탄소를 잃어버리고, 즉 유기물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토양 비옥도가 낮아져서 식량 생산 기능이 좀 악화가 되고요. 그리고 식량 생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또 비료를 또 많이 시비를 해야 되고, 이 시비량이 많아지면은 또 수질 오염이나 대기 오염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고요. 특히 최근에 이상 기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장기 가뭄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토양에 유기물이 부족해지면 그런 가뭄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해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 어떤 기능에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IPCC나 뭐 FAO나 조금씩 숫자는 다르지만 한 20% 이상 지금 농업 부문이 글로벌한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차지하고 있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배출량이 한 3에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3에서 4% 수치는 재미있게도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는 우리나라 국가 예산 전체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놓고 보면 20% 이상인데 우리나라 3, 4%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적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많은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식량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농업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되냐? 크게 보면 축산하고 경종은 이제 쌀 재배하고 뭐 그런 것들은 재배 쪽이고요. 보면 한 5대5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는 CO2는 온실가스로 취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CO2는 광합성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다시 유기물 분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순환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CO2는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가 아니고요. 대신에 비순환적인 가스인 메탄이나 아산화질소 같은 것들이 중요한 온실가스입니다. 현재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IPCC 96년도 2차 보고서 기반으로 이 메탄의 지구온난화 지수나 아산화질소 지구온난화 지수를 반영을 했다면 아마 작년부터는 아마 요게 5차 보고서 14년도 발간된 그이 숫자가 좀 다릅니다. GWC 좀 달라서 아마 요 작업하는다고 좀 아마 사람들이 관계자들이 좀 고생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농업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좀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계산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배출 계수라는 게 있고요. 여기는 티어 1, IPCC에서 정해준 티어 1이고, 그다음 각 국가별로 정한 티어 2라는 기본 배출 계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활동, 예를 들면 뭐 유기물 더 투입을 한다든지 경운을 한다든지 하면 요 온실가스 배출이 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보전 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활동 면적이라는 게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 논에서 메탄이 주로 배출되는데 이 표는 환경부 온실가스 정보센터에서 가져온 거고요. 우선은 논에서는 메탄이 하루에 1헥타르당 2.32kg이 배출된다. 이게 우리나라 티어2에 해당하는 기본 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은 만약에 벼를 100일 동안 짓는다 그러면은 이 기본 계수에다가 100을 곱하고 우리나라 논면적이 현재 한 76만 4천 헥타르 정도 되거든요. 이걸 곱해버리면 우리나라 논에서 약 17만 7천 톤의 메탄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GWP 온난화 지수를 곱하면은 CO2로 이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중간 물대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변호사 뭐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중간에
물을 공급을 안 해주게 되면은 메탄이 감소합니다. 그 감소하는 그 계수가 0.49이고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은 한 메탄이 절반 정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기물, 녹비 같은 유기물 넣게 되면은 계수가 한 3까지 높아지니까요. 기본적인 조건보다는 온실가스가 3배 이상 배출된다. 이렇게 지금 장부상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우리 농식품 입장에서는 논에서 메탄, 우리나라 또 메탄 협약에도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메탄 줄이는 압박이 굉장히 심한데 아주 단순하게 정책적 접근을 한다면 당연히 메탄 줄이려면 논 면적 줄이는 게 좋고요. 중간 물대기 길게 하는 게 좋고요. 녹비 사용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근데 논 면적을 줄이면 우리 주곡인 쌀 생산량이 줄게 되고요. 중간 물대기를 길게 한다면 또 벼 생육에 또 지장이 있거든요. 녹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또 화학 비료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방향들도 좀 신중하게 접근을 됩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정책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영농 기술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반적인 논단수, 물을 채운 조건에서 벼를 재배하는 조건이고요. 또 벼 생장을 촉진하고 토양 조건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논을 한 말려줍니다. 이걸 우리가 중간 물대기라고 합니다. 중간 물대기. 근데 이게 사실은 벼 생육을 고려했을 때 중간 물대기를 할 시점이 사실 우리나라 장마 기간하고 많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 여건상 또 기상 여건상 이 중간 물대기 효과를 기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질소질 비료를 적게 넣으면 아산화질소가 적게 감축이 되는데 사실은 각 농업 현장에서 질소 비료를 얼마나 감축했는지를 확인하는 저 MRB가 좀 어렵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차는 뭐 일반인들 요새 많이 알더라고요. 아시던데 바이오차를 그러니까 유기물을 탄화시켜서 분해가 잘 안 되는 바이오차로 토양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 장기간 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탄소가 토양에 저류되니까 그만큼 온실가스를 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바이오차가 일상적으로 농업 현장에 이용되기엔 좀 비용이 비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식품부에서 주요 정책이 저탄소로 농업 구조를 바꾸겠다 이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스마트팜이고요. 두 번째가 그린바이오 그래서 뭐 배양육 같은 거 산업 육성하는 거. 세 번째가 친환경 농업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아직 검증이 안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팜이 전기를 엄청나게 요구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으려고 하는데 AI는 뭐 잘 활용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런 데이터 센터 가동할 때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문제고요. 이런 걸 또 확대하려면 RE100과 연계가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RE100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마트팜이 뭐 겉으로 볼 때는 잘 포장하면 좀 멋있어 보이고 제가 알기로 농식품부 ODA에서도 저기 개발도상국에도 스마트팜을 보급한다는 게 중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좀 실현 가능한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기차 개념하고 유사합니다. 전기차라는 게 뭐, 이 도시에 뭐 돌아다니게 되면은 휘발유를 연소 안 시키기 때문에 매연 줄어들고 뭐 탄소 배출 안 하는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기차에 사용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이나 전기차의 원료, 예를 들면 전기차 배터리 무게가 한 45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450kg을 만드는 이런 원소들을 얻기 위해서 원자재 채굴량이 225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료를 봤더니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나 그다음에 이런 자동차 나중에 배터리 뭐 폐기한다든지 그런데 배출된 온실가스 다 고려하면 이게 테슬라 모델인데요. 일반 뭐 휘발유차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없음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배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양육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실은 과학적인 또 상반된 결과가 좀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보면 이게 단백질 100g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소가 제일 많고요. 당연히 또 식물성 단백질은 좀 적긴 적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소 뭐 재배
사육 두수를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 줄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은 배양육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배양육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물질과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원료가 연료에서 배출되는 것까지 고려하면 배양육이 결코 온실가스 네거티브한 산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 친환경 농업은 뭐 우리 뭐 기후변화 온실가스 이전부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지를 받아왔었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한 연구팀의 자료를 제가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단위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유기농업이 관행농업보다 적습니다. 굉장히 좋은 신호죠. 근데 단위 면적당 생산성은 유기농이 또 낮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양의 식량을 생산하려면 필요한 농경지 면적은 유기농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단위 생산성당, 또 똑같은 생량을 생산할 때 온실가 배출량은 유기농업이 더 많다는 좀 이런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물에 대해서 유기농을 적용하기보다는 그래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작물들을 좀 평가해서 그런 작물을 우선적으로 유기농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그럼 진짜 우리 농업의 중요한 역할은 뭔가? 이게 이쪽 그림이 우리나라 70년대부터 곡물 작업률입니다. 옛날에는 80%는 지금 23% 정도 되고요. 이 곡물이라 하면 사람이 직접 섭취할 수 있는 곡물하고요. 우리가 동물한테 먹이로 공급하는 곡물이 있으면 옥수수나 콩 이런 거, 그런 거 다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 그런 거까지 고려하면 23%고요. 식량 작업률은 식물성 식품, 동물식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축산부 부는 사료는 외국에서 수입하지만 고기 수입량은 많지가 않아서 그래도 한 45%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식량 작업은 40%대, 곡물 작업률은 20%대, 이거 다 영일량 작업률은 한 30%대 정도입니다. 즉 우리가 만약 새끼를 먹는다면 한 끼만 우리가 생산하고 두 끼는 수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3%인데 우리가 식량 작업률을 칼로리 작업률을 100%를 맞춘다면 즉 3배 정도가 높아진다면 우리나라에서 농업 분야가 차지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10% 정도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아마.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식량 작업률이 낮아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서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세계 식량 계획에서 지속적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색깔이 짙을수록 약간 식량 위기, 그러니까 기아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의미합니다. 이제 현재처럼 기후 변화가 계속된다면 다른 아주 결정적인 대책 기술이 없다면은 당연히 식량 생산이 줄어들고요. 그만큼 전체적으로 식량 부족이 더 극심해질 겁니다. 특히 이 온실가스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요. 한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하자. 뭐 중국은 2062년인가 그리고 유럽은 2055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탄소 중립을 하더라도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십 년이나 수백 년 동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는 그대로 간다는 것들이 과학계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온실가스 줄이는 것만 집중할 건가? 아니면 결국 사람을 먹이 살릴 수 있는 식량 생산, 그래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제 결론인데요. 밥값은 비싼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80년 동안 하루에 세 끼를 매일 먹을 때 비용이 얼마인가? 한 끼를 7천 원으로 약간 지금 뭐 시중가보다 좀 적게 측정을 하면 한 사람당 약 6억 원 정도를 밥값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면 밥값 6억 원의 무게라는 그 인터넷 쳐보면 나오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스마트폰 뭐 좋은 거 있으면 비싸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평생 10개 사도 2천만 원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싸고 밥값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농업은 국가의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기후변화 시대에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기능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 지금 교수님이 주신 그 자료들 그리고 이제 의견들이 향후 이제 우리 토론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도움이 되는 발제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발제하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발제하신 분은 멀리에서 오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오셨습니다. 네. 에티오피아 하와사 대학에서 교수로 계시는 김동길 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김동길 교수님,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서 발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예. 저는 현재 이디오피아 남쪽에 위치한 하와사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동길입니다. 저의 연구와 강의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또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그런 분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식량 부분과 에너지 부분에 관심사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오늘 저의 발제는 우리에게는 약간 생소하고 잘 알려지지 않지만 우리의 ODA 대상국인 동남아나 아프리카, 중남미에는 매우 잘 알려진 혼농임업이라는 농업 체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에그로포레스트리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혼농임업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20여 분의 시간 동안 저는 이 네 꼭지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혼농이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혼농업이 그 ODA와 연관이 있고 또 ODA는 왜 혼농업에 관심이 많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혼농임업이라는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10가지 이슈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이슈 하나를 골라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혼농임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혼농임업이라는 말 자체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듯이 혼농임업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농업과 임업의 복합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 일부러 슬라이드에 이 농업이란 부분과 임업이란 부분을 좀 그려보았는데요. 여기 여러분 보시는 화면의 왼쪽에 나무도 키우고, 수도 키우고, 바나나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소도 키우는 그런 아주 복잡한, 아주 구성원이 복잡한 이런 그림을 한 장 올렸는데 이것은 제가 있는 이디오피아를 포함해서 중남미, 아시아에도 있는 홈 가든이라는 우리로 말하면 좀 큰 규모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혼농임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도 키우면서도 작물도 키우고 그리고 가능하면 목축업도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요. 오랫동안 이 연구를 해왔던 분들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런 혼농임업은 식량도 없고 그다음에 에너지 원인 소위 말해서 화목이라 하죠. 뗄나무도 없고요. 그리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가능한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현금을 좀 얻는 그런 수단도 될 수 있습니다. 생태학이나 환경을 고민한 분들한테도 좋은 소식이 있다면 이런 혼농임업은 토양 유실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고민 많이 하는 생물 종 다양성도 증진시키는 그런 순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저를 포함하는 많은 분들, 특히나 앞서 말씀하신 최호정 교수님도 포함하는데요. 많은 연구자들이 혼농임업이 탄소의 저장, 특히나 탄소 저장에도 탁월한 능력이 있고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특장이 있다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로만 말씀드리면 조금 구체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 현재 우리가 혼농업이라고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그 형태들을 좀 리스트를 뽑아봤는데요.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혼농업 리스트가 있고 재밌게도 그 리스트는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농업이라는 전통적인 농업이 있는 반면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텃밭 개념의 홈 가든이라는 그런 혼농입니다. 보시다시피 텃밭 안에 아주 빽빽할 정도로 나무와 작물들, 그리고 여기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닭, 소, 양들이 막 뒤덮여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진은 작물이나 여러 식물 중에서 물론 그들이 광합성에 필요한 햇볕을 요구하긴 하지만 직사광선이나 강한 햇볕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작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커피와 코코아입니다. 커피나 코코아는 전통적으로 큰 나무 밑에서 그늘을 들이운 곳에서 잘 자라고 좋은 커피들, 좋은 코코는 사실은 이런 혼농임업에서 수확되는 그런 커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드시는 스페셜티 커피는 아마도 이런 곳에서 혼농임업에서 수확하는 커피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 역시 혼농임업인데 실제로 이거는 케냐에 있는 혼농업지대인데 큰 나무 밑에서 그리고 큰 나무 밑에서 옥수수가 잘 자라고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었고요. 우리에게는 화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화전도 일정 부분 혼농임업으로서의 어떤 특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는 목축업과 임업이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키우는 그런 사이사이에 초지를 길러서 거기서 방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것은 미국 중부의 아이오와라는 큰 농업지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아시다시피 광활한 농업지대에서 아쉽게도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 환경 문제 중에 하나가 농업 토양이 많이 유실되고 거기서 오염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농업지대와 하천 사이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를 심은 지역들이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런 혼농업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라이프타임 버프라고 하고 우리는 수변식생 완충지대라는 이름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혼농업들이 있고 그런 혼농업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혼농업들이 어떻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ODA와 연결될까요? 그 부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X축에는요, 1988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도별 시계열 분석이 있고요. Y축에는 혼농임업을 하기 위해서 OD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아마도 기록상으로 1980년도 후반쯤부터 혼농임업이란 이름으로 ODA에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오다가 최근 2017년, 18년, 19년 이후로 해서 급격하게 전 세계적으로 혼농임업이란 분야로 OD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전 지구적인 통계인데요. 이 다음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한국의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코이카의 이름으로 ODA를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중에서 혼농임업이 직간접적으로 들어간 사업들을 뽑아낸 것입니다. 코이카에서 자료를 얻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나라로 보면 아프리카의 이티오피아, 콩고로부터 동남아의 인도네시아나 비엔남,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그리고 남미도 있고, 5대양 6대조에 걸쳐서 코이카가 혼농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 금액도 아주 다양하지만 아주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사실 하나는
그 코이카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리고 에콰도르에 있는 이케암, 그리고 제가 소속하고 있는 하와사 대학이 협력을 해서 현재 우리나라 코이카가 필요로 한 기후변화 대응 혼농임업 사업 가이드라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의 OD 사업 안에서 혼농임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단초를 생각하고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다음 무릎은 왜 국내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ODA가 혼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제 그 물음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무엇보다도 혼농임업은 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생산량을, 그러니까 기존의 아, 아, 그 농업에 비해서 생산량을 아주 작게는 30%에서 300%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양뿐만 아니라 우리가 섭취하는 그 곡류에 들어있는 영양물질, 특히나 질소라는 영양물질을 작게는 100%에서 200%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OD에서 혼농업에 관심을 갖는 분야이고, 그 이렇게 혼농임업이 식량 생산에 그리고 그 공유에 있는 영양물질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혼농임업을 할 때 선택되는 나무들이 질소 고정 능력 있는 나무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 얘기는 혼농임업을 통해서 천연의 질소 비료를 얻게 되고 그 비료들이 물론 나무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같이 경작되고 있는 그런 옥수수나 다른 작물들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혼농위업에 있는 작물들이 더 많은 수확량을 보인다고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요인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농임업이 탄소를 저장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 또한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그림에 보시면 이 혼농임업을 아주 간략하게 표시했습니다. 이 혼농임업이라는 이러한 체계 안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의 지상부에 있는 목재에서 탄소가 저장이 되고요. 지하부에 있는 토양에서도 탄소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탄소 저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약간의 온실가스가 발생되기도 하지만 또 메탄 같은 온실가스는 또 저감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잘 들여다 보니까 우리가 혼농임업을 하게 되고 1년에 단위 헥타르당 한 27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뭐 아직 그 연구가 미흡하고 또 양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실망스럽기도 하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혼농임업을 통해서 식량 생산도 늘릴 수 있지만 그리고 동시에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특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ODA 여러 분야에서 혼농업에 대한 관심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농임업 자체를 봤을 때 약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 약간이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사안이 좀 위급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혼농임업에 여러 순기능도 있고
심지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포텐셜도 있는 반면에 현재 문제는 뭐냐면 많은 그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중남미의 실제 농부들이 혼농임업에서 그다음에 집약농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 수 없는 아주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의 활성화 문제, 노동 집약적인 문제, 그다음에 홍보나 선입견의 문제, 정책의 지원 문제, 여러 문제들이 요인이 돼가지고 많은 그 농가에서 혼농임업을 집약농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그림은 사실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근처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조금 연구를 해봤는데 혼농임업에서 이렇게 집약농으로 바꿨을 때 토양에 있는 탄소와 질소들이 많게는 한 30%까지 줄어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줄고 질소가 준다는 얘기는 농업적인 측면이나 농업 생산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옥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 환경이나 기후 변화 측면에서는 토양의 탄소는 결국 대기의 CO2로 변하니까요. 그래서 현재 저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제가 있는 이디오피아마저 생기고 있는 혼농 임업이 집약농으로 바뀌는 것이 어쩌면 식량 생산에도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온실가스의 저감이라는 것도 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약간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ODA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농부들 입장에서는 절박해서 혼농임업을 집약농으로 바꾸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ODA라는 그런 큰 그 지원책 아래서 그들에게 뭐 경제적이든 정치적인 유연책을 줘서 가능하면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는 혼농임업을 유지시키고 내지는 혼농임업을 유지시키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집약농으로 또 복합하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 갔는데 ODA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제가 잠시 한번 이제까지 발표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혼농의 부분 여러모로 특히나 개발도상국에는 그 식량 안보를 유지하는데 식량을 유지하는데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탄소도 저장하고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 요인들에서 이러한 혼농임업이 집약농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사회에서 ODA를 통해서 이것들을 조금씩 보존과 그리고 혼농유업과 집약농가 사이에 어떤 절충안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90분 정도가 사전 등록하시면서 한 20여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중에 좀 많은 얘기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김동기 교수님께서 아주 그 구체적이면서 실질적인 사례를 좀 얘기해줘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한 50여 분 들어오셨는데 사전에 좀 못 들으셨을까 봐 다시 안내 드리면 그 채팅창에 가시면 지금 발제하신 두 분의 발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채팅창을 한번 열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토론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 토론은 앞에 발제하신 분들의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본으로 한 네개의 주제를 선정을 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시간이 우리가 한 70분 남았네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중에 Q&A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한 분당 주제의 4분에서 5분 정도 얘기하실 건데요. 그럼 어떤 분을 모셨냐면 이제 기후나 농업이나 ODA나 이쪽 각각의 분야에서 좀 전문성을 가지거나 또 그러니까 우리 이해관계자를 대표하시는 분들을 좀 모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명수정 한국환경연구원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혹시 어, 마이크가 되실까요? 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국환경연구원에서 기후변화, 말씀하신 그런 ODA 이런 연구도 좀 하고 있고요. 주로 기후변화와 유엔 기후변화 협약 대응이라든지 이런 쪽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또 제가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농업 아젠다를 좀 가끔씩 회의를 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제사회에서의 이런 동향하고 오늘 논의랑 너무 이제 다 관련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오늘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분 오늘 발표 토론 바로 들어갈게요. 네. 두 번 발표가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일치되는 이런 부분이기도 해서 네, 오늘 답을 찾거나 이러지는 우리가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네. 우리나라 ODA에서 기후변화 대응한 농업 분야 ODA에서 어떻게 지금 다른 분들 소개를 한꺼번에 해주시나요? 저 토론으로 바로 네, 네, 네. 들어가면. 아니, 토론은 지금 바로 들어가실 필요 없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서진원 서울대 국제농업기술대학원 박사과정에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진원입니다. 소개해 주시는 것처럼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국제농업개발협력 전공으로 지금 박사과정 중에 있고요. 동시에 국제개발 이제 컨설턴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장이나 여러 기후 위기 속에서의 소규모 농민들의 그런 생계 전략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박사과정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굿네이버스라고 하는 그 지역사회 기반 국제개발 사업을 하는 NGO에서 이제 4년간 근무를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요. 오늘 두 분 교수님께서 너무 이제 재미있는 발표해 주셨는데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제 약간의 경험을 보태서 개도 현지에 있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저탄소 농업 ODA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이런 관점에서 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엄소희 키자미 테이블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자미 테이블 엄소희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주 작은 소셜벤처라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매우 생소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들이 개발도상국에 있는 소규모 생산자분들께서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을 하시게끔 저희가 도와드리고, 그걸 통해서 저탄소에 대한 어떤 생산과 소비를 확산하는 일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는 특히 상품 작물 중에서 커피나 카카오, 네, 이런 작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 배출량 같은 것들을 추적하고 또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선 발표들을 들으면서 특히 저는 좀 이제 두 번째 말씀해주신 혼농 임업이 저희가 또 적용하고 있는 어떤 방법론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굉장히 유심히 잘 들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해주신 이 발제를 들으면서도 식량 작물과 이 상품 작물이 좀 구분되어서 같이 논의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문제 의식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차차 토론 주제에 따라서 또 이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동진 기후변화 행동연구소 소장님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동진입니다. 저는 주로는 물과 관련된 국제협력 이런 사업들을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기획이나 평가나 실제 사업들에, 그리고 관련된 적정 기술 관련된 이제 연구나 적용도 좀 했었고, 최근에는 기후변화 관련된 일들을 암만해도 저 기후가 이슈니까 많이 했었는데, 농업부분과 관련해서도 주로 이제 물 공급이나 관련된 것들 중심으로 많이 좀 참여하거나 모니터링하거나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발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선정한 4가지 토론 주제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저탄소 농업 ODA에 대해서 지금 많이 발제를 들었고, 그 첫 번째 그 발제자 분께서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모두 하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아마 농업 생산성이 아닐까라는 식량 위기의 시대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기후 위기의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을 더 주안점을 두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지금,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최동진, 소장님부터 이 요거에 대해서 모두 달성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셔도 되고,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최우정 교수님께서 약간 도전적으로, 일부러 도전적으로 그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하지만 농업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감축이나 완화보다도 적응이 앞으로 더 시급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이제 메시지를 좀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김동길 교수님은 이제 그걸 약간 받으셔서 생산성 향상이나 이제 식량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온실가스도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본농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뭐, 저는 두 분 다 가장 중요한 주제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지금까지 ODA는 식량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이제 ODA를 위해 주로 거기에 지원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스마트팜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다른 내용들을 좀 포함을 해서 ODA에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좀 강조하자 이런 경향인 것 같고 주류는 교수님 얘기했듯이 첫 번째 발제에서 얘기했듯이 ODA 주류는 아직도 어떻게 개도국의 빈곤을 벗어나게 하고 기후위기 적응하기 위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할 건가 이런 거가 중심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원론적으로는 둘 다 되면 좋지만은 예, 네. 공감을 최우정 교수님에게 공감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발제가 이제 새로운 방향을 좀 보여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나 이런 건 없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내 농업에서는 조금 이제 앞으로도 기후 식량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농업에서 좀 적극적으로 농업 전체에서 온실가스 문제나 이제 기후 적응하는 문제를 좀 너무 소극적으로 다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농지 문제만 보더라도 농지가 감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지방에 가보면 농지에다가 축사를 만들어 가지고 예, 이제 키우고 하는 방식의 사실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농업 쪽에서 잘 안 되고 있고 하는 것들이 좀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생산성 향상 생산성 부분은 우리 농업 입장에서는 가만 놔둬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문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엄소희 대표님. 네, 저는 이제 이 농업 생산성 향상의 문제랑 이 온실가스 감축을 약간 대치하듯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문제의식은 좀 상위에 있다고 봐요. 농업 생산성 향상을 고민하는 이유는 식량 안보에 대한 문제의식인 거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문제의식은 기후위기 대응일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윗단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과연 이것인가를 저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량 안보에 대응하는 방식이 무조건 농업 생산성 향상인가를 생각해보면 전 그게 유일한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둘 다 사실 너무 중요한 문제고 이게 어느 것이 뭐 경중을 따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적정한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문제에 접근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식량 안보에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또 이제 기후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중간 지점의 방식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경험하기로는 이 식량 생산성들을 같이 뭐 보장을 하거나 안보를 어느 정도 이제 같이 서포트를 해주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유기농법이 사실 또 100%는 아니긴 하지만 예를 들어 뭐 바이오차 같은 것들을 통해서 토지의 어떤 힘들을 키우면서도 이제 탄소 감축량을 줄이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소소한 어떤 솔루션으로 대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저는 이런 좀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대안적인 농법이라든지 저탄소에 대한 어떤 이제 전환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 보니 저의 주안점은 네, 이거를 대치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평화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화가 필요할 때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서진원 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굉장히 이제 예, 아니오로 답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우선 저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최우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농업은 일단 행위 자체가 이제 인위적인 인간의 활동을 이제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 선택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활동을이라는 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비료나 농기계를 사용하게 되면서 더 많은 환경 이슈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구 증가 전에는 과거에는 이제 2, 300년 전에는 어느 정도 자연과 이제 어우러질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하지만 이제 산업화 이후에 인구가 이제 대폭 증가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농업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제 자연 생태계에 가하는 영향이 너무도 이제 커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에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농업 OD의 주요 대상이 되는 소규모 농민들, 여기서는 이제 2헥타르 미만의 농지를 이제 경작하시는 분들을 일컫는데요. 이분들은 사실 이제 종자나 비료 같은 기초적인 용농 투입물이나 이제 농기계조차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이제 전 세계 농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계신 인구 비율로 따지면 이상이시고요. 근데 반면에 농경지를 기준으로 보면은 단 12%만을 경작을 하고 계시고요. 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이분들이 생산하시는 식량은 전 세계 식량의 35% 이상을 생산하고 계시고,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 대륙의 국한에서는 이제 80% 이상의 식량을 책임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소규모 작은 농지에서 전 세계의 식량 공급을 위한 농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분들의 역할은 이제 인구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식량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제 모순적인 부분은 아이러니한 부분들, 전 세계의 빈곤층의 다수는 이런 소규모 농민분들이라는 점들이 이제 저희가 처해 있는 이제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전 세계 식량 공급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제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을 이유로 이제 지구의 북반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시 사용하고 있는 심지어 이제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비료나 농기계조차 이제 사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모순적인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소노민분들이 빈곤층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그런 제한들은 더더욱 이제 모순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적은 분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는 거는 이제 기후 정의의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이제 기본 이런 소규모 농가분들에게는 사실 종자나 비료 아니면 기초적인 농업 인프라 같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초 자원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가능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가능한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라고 말하기보다는 여러 환경적인 문제점들을 노출한 이제 관행농업의 한계점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농업들을 계속해서 전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뭐 혼농임업이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로 저도 알고 있고, 뭐 유기물 비료를 지원한다는 뭐 그런 형태의 농업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접근들이 좀 균형 잡힌 상태로 좀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실현이 된다고 하면은 생산성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명수 박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탄소 농업 ODA가 과연 농업 생산성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렵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농업 생산성 향상에 아무래도 이제 개도국들은 이제 그 식량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더 많이 요구들을 하는데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이것이 온실가스 감축까지 다 동시에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요새 우리나라도 이제 스마트 농업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개도국도 사람들도 우리도 그 스마트 농업을 하고 싶다 이런 요구들도 이제 종종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생산은 또 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또 다 전기를 쓰기 때문에 그 탄소 중립하고 함께 가기는 되게 어려운 그런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저는 그 전통적인 그런 농법 물질 순환에 초점을 맞춘다든지 오늘 두 번째 발표처럼 이런 그 에그로 포리스트리라든지 이런 농법들을 살리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근데 이제 또 개도국 입장에서는 우린 스마트 농업을 하고 싶은데 왜 자꾸만 뭐 적정 기술이라든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좀 불편한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데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농업 생산성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이 동시에 달성되기 어렵다 보니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실제 이제 농업과 관련된 아젠다에서는 사실 농업 얘기는 많이 되고 있지도 않지만 거기서 농업과 관련된 얘기들은 일단 개도국들의 그 입장이 탄소 중립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지만 농업 분야에서만큼은 탄소 중립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당장 식량 안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서 온실가스를 우리 같은 소농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그 온실가스를 줄여라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게 강경하게 나오거든요. 뭐 인도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국가들 대표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도 도모하면은 더 좋겠지만은,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의 농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많이 얘기하는 거는 조금, 그런, 그 논의에 있어서의 저항도 많이 부딪히게 되고요. 좀 어렵다고 저는 또 생각이 되고, 근데 또 한편 그 온실가스에 관련된 부분만 기후변화와 관련된 농업 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 대한 그런 농업 ODA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뭄에 저항성 높은 종자를 공급하는 이런 게 우리나라 농진청이 뭐 남미라든지 뭐 다른 국가들에 제공을 해서 실제 생산성 훨씬 높이고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도 되게 그 기후변화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주면서 또 손이 덜 가는 작물들 그런 게 에너지를 덜 쓰게 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가뭄의 저항성이 높은 그런 종자를 해서 많이 생산하는 것이 결국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바로 온실가스하고 너무 연결을 해서 그렇게 가기보다는 농업 생산이라는 이 부분을 좀 더 넓게 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그런 농업 환경의 개선, 그 생태적 환경의 개선, 이런 부분까지 다 보는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붙이면은 우리가 이제 농업 생산을 하고 나서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먹는 그런 그 과정에서 요리할 때 에너지 소모라든지 그리고 이 잔반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도 되게 많거든요. 물론 이제 잔반 같은 경우는 선진국의 문제가 더 크긴 한데 그런 그 조리용 에너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또 농업 생산성 향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은 온실가스 감축하고는 더 쉽게 좀 전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ODA를 조금 저는 크게 봤으면 좋겠다. 종자부터 그리고 농업 생산하는 그 뭐 토양 환경부터 이렇게 그 밥 먹고 남기는 것까지 다 같이 보면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여지를 더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사실은 A와 B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로 맡고 있는 게 농업 생산성 향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현재의 농업 ODA에서 아까 그 최동진 소장님이 얘기해서 온실가스 감축도 좀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고려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세 분 다 다른 이제
어프로치를 해주셨어요. 소농도 얘기하시고 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술 또는 농업 생산성이라는 그 컨셉을 더 저기 폭넓게 보면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이거는 그냥 이제 오픈 퀘스천. 두 번째 퀘스천은 사실은 두 번째 토론의 주제는 그럼 어떻게? 라는데 그 지금 막 명수정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최신 기술을 보급을 통해서 좀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수요도 있고 그런 기술도 있으니까 그쪽이 얘기가 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반면 이게 개도국에 맞느냐라는 아까 우리 최우정 교수님들도 좀 얘기하시는데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과연 개도국에 맞느냐 오히려 적정 기술을 보급해야 한다라는 왜냐하면 우리가 농업 ODA를 계획할 때 저탄소를 고민하는 분들은 과연 최신 기술 보급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적정 기술 보급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 아니면 둘 다 융합하여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엄소희 대표님부터 한번 의견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먼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서 특히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거의 한 십몇 년 전부터 이제 많이 지내기도 하고 살아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사실 ODA 안에서 농업 분야의 어떤 분위기 같은 게 조금 전환이 생기는 시점이긴 합니다. 과거에는 농업 ODA라고 하면 정말 생산성에만 되게 집중을 했었어요. 그래서 종자를 준다거나 비료를 보급한다거나 아니면 기자재를 주거나 수로를 새롭게 뭐 설치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까 뭐 이제 두 번째 발제에서도 저희 같이 봤지만 혼농임업에 대한 적용이라든지 아니면 기후에 대한 적응을 또 고민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새롭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 속에서 ODA는 무언가를 줘야 된다. 새로운 투입제, 뭐 새로운 기술 이런 걸 적용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여전히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사실 현장에서 보면 꼭 그런 무언가를 새롭게 들여와서 바꿔야지만 뭐 우리가 적응을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뭘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저탄소 커피 부분인데 커피가 식물성 이 작물 중에는 상당히 탄소 배출량이 높은 그런 식품입니다. 그래서 그 커피가 너무 이제 소비가 뭐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또 기여하는 어떤 온실가스의 어떤 이제 일정 포션이 있는데요. 그거를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실 어프로치가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저도 처음에 이 탄소 중립 커피 이런 거를 공부할 때 보면 해외에 있는 유럽에 있는 기업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 네스카페 같은 데에서는 종자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커피 종자를 개발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혼농임업도 들어갑니다. 단일 작물로 커피 농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 사이사이에다가 그늘나무를 심어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탄소 감축원을 확보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는 아까 전에 이제 뭐 명수정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너지 전환도 거기에 같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커피의 가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기계들이 쓰이니까요. 네, 근데 이런 꼭 기술적인 투입을 통해서만 아니라 제가 이제 방문을 하는 소농들, 아까 서진원 박사님께서도 이 소농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분들은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를 하면서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다른 관행농과 비교했을 때 일단 저투입입니다. 투입이 적어요. 비료를 안 쓰거나 매우 적게 씁니다. 그리고 기계들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농장의 모습이 혼농임업에 훨씬 더 가까운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접근법은 기술을 새로운 걸 여기다가 뭔가 이식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가치를 발굴해서 시장 안에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부가가치를 만들 수가 있고 저는 그런 부가가치들이 인정이 되면서 시장에서 통용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걸 막 대응하기 위해서 뭘 새롭게 하자라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뭐 ODA를 할 때 대상들은 무언가를 바꿔서 뭐 그걸 통해서 개발을 해야 돼. 이제 이런 데에 대한 어떤 프레임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기술 투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농법들을 잘 관찰하고 데이터화해서 이게 보여주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정도 안에서 우리가 뭐 ODA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파트너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질문과는 조금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네, 현장에서 제가 느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 주제를 선정을 하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꼭 토론 주제랑 아주 멀리만 안 가신다면야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서진원 연구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기술 관련해서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먼저 있는데요. 일단 국내에서 이야기하는 스마트라는 개념하고 국제사회에서 얘기하는 이제 스마트란 개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에서 주로 얘기하는 스마트팜 하면은 소위 말하는 그 최신 기술이 접목된 뭐 자동으로 온도 조절이 되고 개방이 자동으로 되고 열고 닫히고 이런 그런 전기 투입이 많이 되는 그런 그 온실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유엔기구나 여러 이제 공여국들이 이야기하는 클라이밋 스마트 아그리컬처라고 하는 개념에서의 스마트는 오히려 그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전통적인 방식으로 뭐 쉽게 소위 말하는 뭐 유기농법이라든지 뭐 퇴비를 활용한다든지 뭐 말씀해 주신 혼농임목 같이 나무를 더 심는다든지 이런 방식의 농법들을 이제 클라이밋 스마트 아그리컬처라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혼선이 국내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스마트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최신 첨단 기술이 투입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연 친화적인 그런 농법들을 적용하는 것들을 이제 기후 스마트 농법이라고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기술 보급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이제 엄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이제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이제 기본적인 농자재도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 전 세계 평균, 그러니까 비료 사용량을 비교해 보자면은, 이제 헥타르당 들어가는 비료 사용량이 뭐전 세계 평균의 3분의 1 수준도 안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은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만큼 기본적인 그 농업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비료를 구입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최신 기술의 보급을 이야기하는 게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급이 가능하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는 이제 필리핀에는 이제 국제 미작 연구소, 국제 벼 연구소가 이제 일이라고 하는 이제 벼 연구소가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녹색 혁명을 이제 도왔던 그 통일벼를 이제 같이 한국 연구진 분들과 같이 개발을 한 곳입니다. 이런 연구소가 있는 필리핀의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은 그런 연구소가 있으니까 필리핀에 쌀을 농사짓는 그런 농가들은 종자에 대한 문제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필리핀에서는 여전히 그런 최신 종자 사용에 대한 이슈들이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이제 그 말인즉슨 아무리 좋은 기술이 접목된 종자들이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각 지역에 있는 소농가들에게는 전달이 안 되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어떤 최신 기술의 개발에 집중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특히 ODA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기초적인 영농 투입물을 농가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그런 보급 체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신 기술이냐 적정 기술이냐라는 것들을 논의하기 전에 일단 기초적인 영농 투입물의 보급을 위한 그런 보급 체계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뼈를 때리는 중요한 주제가 아닌데 보급 체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라.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명수현 박사님 아까 좀 첫 번째 질문에서 이미 좀 두 번째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추가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좀 간단히 제가 개도국 농가와 이렇게 뭐 면담을 했던 제 경험이라든지 요거 그냥 사례 공유를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인도네시아의 이제 농가를 좀 가가호호 방문을 해가지고 대화를 좀 많이 했던 그런 이제 좀 경험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정말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저기 서진원 박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생계 개선 말씀하셨었는데, 이분들이 되게 강조를 한 게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일단 이 이제 대한민국이 ODA라든지 이런 걸 도와줘서 너무 고마운데, 일단 우리는 이걸로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별도로 저한테 막 부탁을 막 하셨던 게 버섯 재배를 하고 싶은데, 그 한국이 이렇게 되게 좋은 기술들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거를 좀 전수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은 집이 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버섯 재배 기술이 그렇게 하이테크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뭐랄까, 우리가 정말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잘 전수를 하고 있나? 제가 이제 그 어떤 사업 때문에 갔는지 얘기를 하면 좀 약간 너무 좀 많은 얘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농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좀 잘 살 수 있는 거는 아주 그런 높은 수준의 기술은 아니더라라는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는, 이것도 이제 다른 나라, 이제 제가 라오스를 갔을 때 이제 농업 현장에서 또 협력 현장에서 얘기를 들은 건데, 어, 그 과수원 같은 경우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과수원 좀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요새 과수원은요, 다 이렇게 옆으로 퍼지게 가지가 이렇게 통통하게 키워서 그 과수를, 그 재배한 과수를 따기 되게 쉽게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농업 협력하시는 분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해가 안 된다. 이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둔대요. 그래서 자꾸만 키가 커져가지고 이게 이제 이거를 뭐 사과든지 뭐든지 만약에 이제 그런 열대과일 같은 거를 이제 따려고 하면은 사다리를 타고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또 이게 이제 좀 약간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약간 이런 근성이 좀 덜하잖아요. 굳이 내가 저기까지 올라가서 다 따야 되나? 이러면서 그냥 냅둔대요. 그러면서 수확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머리를 조금만 쓰면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다리 안 타고도 이렇게 충분히 재배할 수 있고 수확할 수 있게 할 텐데 너무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정말 이 좋은 그런 높은 기술이 아니라 그런 기술 전수부터 알려주는 것부터 협력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급한 거는 정말 돈 많이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 쉬운 게 적정 기술 보급이 좀 더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네,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탄소 하기 전에 좀 더 당장 먹고 사는 그런 그리고 아주 손쉽게 수확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많더라라는 그런 네, 그런 사례를 공유를 네,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최동진 소장님 말씀 네, 저는 듣겠습니다. 그 최신 기술의 적정성 이런 관점에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국제협력하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적정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대규모 이제 현대화된 기술이 필요한 지역도 있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요즘 개도국 수준을 보면은 뭐 우리가 돈이 없지 기술이 없냐. 사실은 그쪽 정부 관계자들이네. 그, 이런 입장은 기본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것 같아요. 개도국 내에도 전체적으로 작기는 하지만 여러 기술들도 많이 적용되고 있고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은 기술 문제가 그렇게 큰 것 같지. 그게 주의 이슈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거 이런 게 있을 거고 또 작년에 제가 뭐 이제 사례 비슷하게 환경영화제 때 그린워싱 주제로 뭐 두 가지 사례를 보고 토론을 좀 하라고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하나가 아까 누군가 언급해 주신 네스카페 였는데 이분들이 우리 제품들은 탄소 제로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례로 혼농임업을 해가지고 어디에 이제 ODA 지원을 해서 그걸 다 상세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어떤 한 활동가가 환경 활동가가 다 추적을 하면서 이게 다 그린워싱이다 보면은 숫자 계산하고 이제 포장하고 하지만 뭐 이러면서 고발했던 프로그램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술 자체보다 기술을 그런 식으로 포장하고 어, 실효성을 좀 정말 필요한가 보다는
ODA를 포장하거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약간 그런 경향이 있죠. 뭔가 최신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 적정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 되지 ODA를 좀 적극적으로 뭐 선정을 하거나 지원을 해준다 하는 경향이 있어서 너무 실제는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기술들을 너무 강조하는 경우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인가 제가 어떤 기획, ODA 관련된 기획을 하나 했던 적이 있는데, 아까 서진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후를 고려하면 좋겠다, 협력해서. 그래서, 기후 스마트 농업,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후 관련된 요소를 좀 넣자고, 그렇게 해서 제안서를 냈는데, 평가하시는 분이, 이게 스마트팜 하자는 거냐 하면서 다 빼라. 이랬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분이 클라임 스마트 애그리컬처하고 스마트팜하고 완전히 동일시 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좀 답답함도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기술을 요소로 넣을 때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좀 현재 수요를 반영하는가, 이런 거를 주로 봐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ODA 공급하는 대한민국의 회사들이나 전문가들이 가진 기술들을 보급하는데 너무 치중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고 산뜻해 보이지만은 오히려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또 리스크가 있는 이런 경우가 많더라. 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실효성, 그래서 현지 수요하고 얼마나 밀접하게 연계돼 있고 적정한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최신 기술, 적정 기술, 이 용어부터 사실은 어떤 적정 기술은 최신 기술이 될 수 있고, 최신 기술이지만 적정한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논의를 하게 된 얘기는 마지막 최동진 소장님처럼 우리나라는 그 새마을 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농업 ODA가 많이 그러니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름은 좀 다르지만 그런 방식으로 즉 그 현장의 협력국의 수요나 현황이 중심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중심으로 ODA가 만들어지는 사례들에 대한 우려를 좀 담아서 만든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현재 기반, 현재 수요 중심의 ODA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로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토론 주제 3하고 좀 연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 개도국에 진짜 이런 수요가 있을까? 전탄소 농업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그러니까 아까 뭐 어떤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제 UNFCCC의 그 감축 얘기를 할 때 농업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과연 개도국이 이거에 관심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수요가 있을까?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그러니까 좀 이거는 좀 자발적으로 좀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싶은 분이 이제 마이크를 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발제하시는 분들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일단 짧게만 네, 의견을 좀 드리면, 저는, 근데 개도국의 농업 부분 저탄소화는 아니지만, 다른 측면에서의 저탄소에 대한 투입이나 전환은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주로 아프리카 대륙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인데,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 중에 하나가 그 에너지 전환, 뭐 내지는 에너지 플랜트를 아프리카 대륙 안에 이제 설치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이 꼭 그렇게 크게 산업 부문 안에서 또는 에너지 안에서의 전환만으로는 우리가 기후 위기 대응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그 대륙 안에서 뭐 빈 땅이 많다고 이걸 다 플랜트 설치해가지고 뭐 그걸로 탄소 배출권을 이렇게 확보하는 것만으로 한 가지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또 이런 농업 부분 안에서도 조금 더 좀 종합적으로 그리고 좀 균형적으로 같이 접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꼭 이게 탄소로만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최근에는 또
이제 다른 업계 안에서의 그 분위기를 보면 농업 부문이 탄소 이 전환이 그렇게 쉽지 않고 탄소 배출량, 뭐 탄소 시장에 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정인 거는 사실이지만 지금 좀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소규모 농부들이 하고 있는 그런 탄소 감축에 대한 아주 아주 작은 부분들을 모아서 탄소 시장으로 접근하는 이런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많이 확산이 되어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탄소 감축과 그 시장의 확대가 있지 않을까 이제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던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탄소에 대한 접근이라기보다 환경적인 접근으로 보면 실제 농업 부문 안에서도 이미 사실 전환이 많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농업뿐만 아니라 사실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 시장 안에 그 수출을 하기 위한 다른 대상 국가나 대상 기업들은 앞으로 뭐 ESG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규제라든지 공급망 추적이라든지 아리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론들이 필요한데 농업도 마찬가지고 올해 말부터는 이 특정 숲 훼손이 많은 그 작물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발등에 떨어진 문제예요. 개도국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파모일, 카카오, 커피, 뭐 목재 이런 것들이 당장에 그 아이템들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숲 훼손을 하지 않은 작물이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유럽 시장에 진출을 못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넓게 바라봐서는 저탄소, 환경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의 ODA 방향이라든지 개도국 안에서의 어떤 농업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들이 훨씬 더 이제 환경에 대한 어떤 렌즈를 빼고서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자발적으로 말씀하실 분. 우리 듣는 분들이 떠날 수 네. 있으니 빨리. 네, 감사합니다. 개도국의 농업 부분 저탄소 하라고 강요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고 대신 그 저탄소 농업을 선진국들이 조금 더 지원하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방향으로 국제 협력을 해야 되는 거고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 선진국들이 그 국내 정책 자체를 그렇게 그 뭐죠 우선순위를 임의로 바꾸려고 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오늘 ODA가 주제니까 ODA를 가능하면은 동일한 조건이면 저탄소나 그 온실가스 감축에 좀 기여하는 쪽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국내 선진국 국내나 선진국 간의 관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지만 개도국 자체의 농업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좀 저탄소나 기후위기 대응하는 쪽으로 선진국들이 지원을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늘려주는 방식의 그런 정도의 입장이 돼야 되지 않은가. 뭐 저는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해주실 분들이 계실까요? 네, 뭐 추가하다기보다는 제가 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오늘 이 토론 퀘스천에 좀 약간 맞아가지고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붙여서? 네, 네. 우선 이제 질문에 맞춰가지고,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개도국 농업 부문의 저탄소화가 중요한가? 네, 대단히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5%도 안 됐는데, 왜 농업 부문이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이제는 더 많이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좀 다른데, 대도국들은 정말 온실가스의 많은 부분이 농업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식량 안보가 시급한 데서 온실가스 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국가의 여건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게 국가마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ODA 이런 대상 국가들을 봤을 때도 중진국 정도에서는 우리가 중진국의 ODA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충분히 저탄소 농업 기술을 받아들일 그런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최빈국이라든지 이런 농업에 선홍이 많은 국가라든지 그리고 그 중진국 정도의
이 국가들하고 좀 가르마를 타서 농업 ODA를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어, 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저는 사실 그 이렇게 이제 농업의 그 온실가스 얘기할 때는 저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토지 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토지 이용이 정말 이제 그 많이 일어났는데 어, 그 온실가스의 상당 부분이 토지 이용이 바뀌어가지고 생기거든요. 그 IPCC의 그 토지 특별 보고서에 의하면은 2007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23%가 토지 쪽에서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게 과거로까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정말로 그 토지용 변화로 인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됐는데, 이게 토지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도시화 되니까 토지용이 많이 변했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다 농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 브라질, 뭐 콩고 이런 나라들이 이제 농경지 부문, 특히 토지이용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캐나다, 미국, 그리고 남미, 그 볼리비아나 페루 같은 그런 나라들도 농경지 관련해서 많이 배출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그 많은 그 특히 이제 남미 같은 경우는 열대우림을 많이 이렇게 바꾸고 뭐 콩고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정말로 꼭 그 토지 전용을 해야 할 그런 용도만 있었을까?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무분별하게 토지 전용이 많이 일어나고, 근데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게 토지를 이렇게 전용을 해서 농사를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황폐화 되잖아요. 그리고 이 황폐화된 토양이 결국 토양 유실로 이어지고 다시 농사를 짓기도, 다시 나무가 막 잘 자라지기도 않는 그런 사막화가 일어난다는 게 저는 정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온실가스 통계치에도 농업 부문도 있긴 하지만은 그 룰루CF 랜드 유즈 체인지 앤 포레스트리도 있고 아폴로 에그리컬처 포레스트는 아들 랜드 유즈라는 하는 이런 섹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토지에서 뭐가 많이 배출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좀 그 개도국하고 우리가 많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정말 토지 전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자. 그리고 그 농경지로 전환을 했으면은 그 바꾼 농경지를 비옥하게 잘 가꾸고 가꿔서 굳이 주변의 땅까지 다 이렇게 토지 황폐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라는 그런 협력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네. 네,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전용의 가장 큰 포션이 사실 농업 분야로의 토지 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ODA에서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그 기술이 들어가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뿐 아니라 농업의 그 용지를 더 넓히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산림이나 우리가 나대지라고 생각하는 습지 뭐 이런 곳 지금 환경적으로 그 취약하지만 그 환경적 편익이 있는 곳, 특히 온실가스 흡수 쪽에서 그런 것들이 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면들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혹시 지금 더 이 주제에 대해서 더 얘기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짧게 한마디만 네, 괜찮으시면은 네, 저도 뭐 앞서 토론해 주신 분들과 비슷한 의견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사실 이제 저탄소화라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어 자체가 이제 약간 저희의 용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ODA 뭐 프로젝트 평가 이런 분야들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든 간에 어떤 ODA든 간에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실제 해당 국가의 국민들의 삶의 변화를 저희는 타겟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개선되거나 어떤 변화를 저희는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빈곤율이라든지 식량 안보라든지 뭐 소득이라든지
뭐 영양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개개인의 그런 변화들을 저희는 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쨌든 농업 ODA라는 틀 안에서 지금 저탄소 개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탄소화를 이야기하더라도 저희의 최종 목표는 그 해당 국가의 개개인의 주민분들의 변화라는 것들을 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저탄소라는 개념이 사실 그런 개도국의 농촌 주민분들이 바로 와닿을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분들에게도 이런 저탄소화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지속 가능하게 증가하는 인구에 맞춰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분들이 이제 활용하고 있는 토지라든지 수자원이라든지 산림 같은 것들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이제 관리하고 활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이 이제 중요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저탄소화가 이제 실현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ODA에 있어서 저탄소화를 이야기할 때는 그런 지속 가능한 자연자원의 그런 관리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개도국에 있는 분들과 조금 같은 레벨에서 같은 니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다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전 질문 중에 사실은 농민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까지 포함해서 해주신 것 같고요. 추가로 우리 발제자 분께서는 혹시 추가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아, 혹시, 저는, 예, 예. 예, 예, 얘기해 주세요, 교수님. 예. 예, 그, 토론, 1, 2, 3를 들면서 제가 든 생각은, 마치 이 토론에서, 기후변화, 적응 농법, 기후변화 대응 농법과 전탄소 농법이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그런 점도 없잖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좀 깊이 들여다보면, 기후변화 대응이나 적응 농법과 저탄소 농법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방법론은 그 두 개가 매우 대립하지만 어떤 방법들은 두 개가 동일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로벌 사우스에 있는 농업 부분에서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못한 나라들이 가뭄에 대처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 농법 중에 하나가 아, 토양에다가 유기물질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수분도 감축할 수 있고요. 또 침식도 방지할 수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탭이나 바이오차를 갖다가 넣어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탭이나 바이오차를 넣어주는 방법은 아주 고맙게도 저탄소 농업 중에서 정말 효과가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대립된다고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겠습니다가 아니라 두 개가 같이 공존하고 가능하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다음 주제에서 또 있는데, 그 다음 주제에 전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개도국 농업 부분 약간 지금 탄소 시장을 잠깐 말씀하셨고, 사실은 우리 그 사전 질문에 탄소 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시장이 요즘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그다음 ODA를 통한 우리 그 이티모 국제 감축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우리 국가의 정책과 일맹살통해서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 농업 부분의 그 전탄소화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수요는 찾아볼 수 있는 게 그 각 국가에서 제출한 NDC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많은 개도국이 냈지는 않았지만 그 경영 투명성 보고서에서도 이제 이게 그 서브 섹터로 감축의 서브 섹터로 그 농업을 넣었느냐 안 넣었는지에 대한 얘기들인데 아직은 사실은 아프리카에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6개, 7개 정도의 NDC에서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감축하겠다, 얼마큼 감축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농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얘기는 농업이 어떻게 감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미 기술이나 대안들은 세계 곳곳에 많이 있고 그것이 좀 확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개도국으로 넣었을 때 경제적인 인센티브로 탄소 시장을 했을 때 저는 그 자발적 시장, ESG를 기반으로 한 자발적 시장에서는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은 각각의 국가에서 자신의 NDC를 달성하기 위해 그 조금이라도 시장에 팔아서 다른 나라의 그 NDC로 가기에는 아직 농업 부분은 특히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크다. 여력이 아직 크지 않다. 뭐 나라마다는 다를 것 같습니다. 나라마다는 다를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개발국에서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 그러니까 국가마다 좀 다른 어프로치를 해야 되고 그게 거기서 감축했다고 우리나라가 그거를 이티모라는 즉 국가가 감축성과 이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NDC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자발적 시장을 좀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사실은 이거 외에도 우리 질문들이 많지만 마지막 질문은 지금 바로 설명을 우리 김동균 교수님께서 또 다른 기술을 소개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는 커피 쪽에서도 이게 물론 그린워싱의 타겟으로 되기도 했지만 하여튼 다양한 농법이나 농업 기술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거는 꼭 저희 토론자 분들이만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지금 합계 참석해 주신 분들 50여 명 중에서 지금 한 37분이 남아 계신데 이 토론자 분들도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뭐 자기가 알고 있는 기법이나 농법이나 기술을 좀 공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우리 토론자 분들께서 우리 엄소희님은 좀 구체적인 사례를 농업 기술이나 뭐 이런 농법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사실 제가 이 분야에 뭐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시중에 이제 이미 많이 잘 알려진 것들을 적용해서 저희는 이제 소개를 하고 또 필요하면은 이제 강사를 섭외를 해서 또 소개하는 편인데요. 제가 그냥 어깨너머로 들은 것들을 몇 가지를 소개해보면 아까도 이제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차. 그래서 뭐 동물의 가축의 분유들을 활용해서 그거를 뭐 이제 퇴비로 활용한다든지 또는 그것도 쿠킹가스로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방법들도 있고 또는 식물 내지는 그 농업에서 나오는 농업 폐기물을 활용한 재생산도 있습니다. 그것도 퇴비화도 가능하고 또는 최근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를 연료로 만드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커피 젤리 같은 것들도 말려서 그거를 수처럼 만들고 그다음에 식물들도 이제 뭐 말라서 뭐 깔끔하지 못해서 버려지는 어떤 그런 폐기된 식물들이나 어떤 농산물들을 가지고 그것도 다시 어떤 연료로 이제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현장에서 개발되는 작은 규모의 적정 기술. 네, 그래서 현지에서도 또 많이 발명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그런 쪽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소개하는 유기농법 같은 경우에는 뭐 미생물을 활용해서 좀 퇴비화를 촉진한다든지 아니면 토양의 힘을 길러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대부분 많은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개발도상국들은 우기와 건기가 나뉘기 때문에 단계, 어떻게 물을 관리하느냐도 되게 큰 문제들인데요. 그래서 뭐 한 번 비가 왔을 때 이것을 잘 저장할 수 있게 뭐 식물 옆에다가 작은 웅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방식들 또는 뭐 이게 묘목 같은 걸 심었을 때 일정 수준 자라기까지 물 관리가 또 잘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뭐 옆에다가 이제 뭐 물 빠짐이 좋게 만들어주는 작은 어떤 그 스파들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생장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적정 기술에 가깝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또 전통 농법에 가깝기도 한 부분들인데 현장에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그 나라에 조금 더 친숙한 것들을 정리해서 저희는 많이 소개를 하는 편입니다. 네, 보편화된 방식들은 오히려 교수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최호정 교수님은 진짜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추가로, 아니, 아까 제가 발제, 말씀드릴게요. 네, 화면 공유 가능할까요? 네. 우리 끄면 돼. 예. 이게 보이시나요? 네. 이게 이제 저희,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좀 줄이고 토양탄소 격리를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이 보편적인 기술이고요. 일부는 또 도전적인 기술이 있는데 아마 이걸 가만히 보시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기술들은 뭐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술로 개발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기존에 널리 알려져 있던 농업 기술들입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이, 농업 지속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고 온실가스 감축이나 태양탄소 격리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지금 이걸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지만 완벽한 기술은 없고 개별 기술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대 효과가 많이 있지만 서로 동반되거나 상충되는 효과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잘 판단을 해서 어떤 상충 효과는 이 정도는 뭐 견딜 수 있다 그러면 기술을 접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겁니다. 오늘 논의했던 것 중에 뭐 탭이 게 있습니다. 탭이 굉장히 좋죠. 이거 뭐 탄소 저장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토양 비옥도 높이고요. 물리성 좋게 해주고 그런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탭이 가지고 양분 공급이 안 된다는 것 하나 있고요. 녹비도 좋습니다. 녹비 같은 경우에는 질소를 100%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논에서 많이 녹비를 사용한다 메탄이 또 많이 나온다는 문제. 그다음에 완효성 비료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에 많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완효성 비료 사용하면은 질소 시비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아산화질소 감축을 아산화질소 크게 감축할 수 있고요. 잔사하는 뭐 식물 잔사 같은 거 토양에 환원하면 당연히 그 토양 유기물 공급해서 탄소 저장할 수 있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볏짚 같으면 볏짚은 우리가 축산 분야의 사료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토양에 뭐 지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볏짚을 쓸 건지 아니면 사료 대체용을 쓸 건지 그걸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거고요. 농물 관련 제가 말씀드렸고 경운도 좀 이게 좀 논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경운을 안 하면 당연히 이제 그 CO2 배출이 줄어드는데 생산성 떨어지거든요. 생산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5년이나 6년 뭐 이렇게 주기별로 또 경운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면 그때 또 CO2 많이 배출된다는 게 있고요. 혼농림업도 당연히 뭐 아까 김도일 교수님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혼농림업을 할 때 기존의 토지 이용이 어떤 방식이었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좀 황폐지고 관리가 안 된 토지를 혼농림업으로 전환하는 거는 생산성에 큰 위협이 안 되고 오히려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에 잘 활용되고 있는 거를 굳이 그게 나무를 막 심든지 이런 거는 좀 아닌가 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다들 바이오차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바이오차 자체가 탄소 저장 효과는 명확하고요. 근데 이게 바이오차를使用을 하면 메탄도 줄고 아산화수를 준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거는 최근에 우리 과학계에서 많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험을 했는데 긍정적인 결과만 많이 보고가 된다. 소위 말하면 출판 편차라고 해야죠. 프로페션 바이어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바이오차의 네거티브한 효과들은 많이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인 연구도 없고 또 항상 바이오차가 비판을 받는 게 바이오차 만들 때 그러면 전기 들지 않냐? 그건 어떡하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 강물질을 요새 이용한다는 게 또 막 핫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뭐 현무암을 갈아서 토양에 넣는지 뭐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좀 황당무계합니다. 사실은. 현무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걸 왜 그걸 갈아서 토양에 넣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하도 새로운 기술을 찾다 보니까 그런 발상까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완벽한 기술은 없습니다. 뭐 새로운 기술은 없고요. 그 기존의 기술을
우리 잘 가공해서 그 나라의 현실에 맞게끔 좀 저비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우리가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되게 전문적이지만 되게 쉽게 설명을 전문 분야인데 네, 쉽게 설명해 주셔서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토론자분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약간은 뭐 그 관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토론 뭐죠? 채팅방에 한 분이 자발적 탄소 시장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ODA 관련해서 민간이나 민간 기술의 그 적극적인 참여 활용인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기후대응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만 가지고도 안 되고 어, 그 개도국 노력만 가지고도 안 되고 모든 재원들 민간의 재원이나 정부 재원이나 다른 그 재원들이 다 이렇게 동원돼야 되고 모든 기술들이 다 동원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그렇게 민간 참여나 이렇게 외부적인 이제 재원이 투입될수록 다양한 기술이 조금 이제 적용이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나 검증 문제, 규제 문제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많은 재원이 투자될수록 그리고 많은 기술이 동원될수록 그럴 경우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적정한 우리 그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기후 렌즈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정말 이게 제대로 된 기술인가, 제대로 된 방법인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검증하고 어, 하는 것들이 기술과 관련해서는 좀 갈수록 중요해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제 특히 이제 환경이나 기후 운동에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술에 대해서도 좀 약간 비판적이고 민간 참여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데 어, 사실 문제가 있더라도 좀 함께 안 하면 좀 힘든 그, 것들이 이제 기후 관련된 대응인 것 같은데 그럴수록 이제 중심을 잘 잡고 어, 뭐 체계, 모니터링, 검증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제 최동진 소장님께서 바로 이제 질문으로 해서 질문이 지금 하나 더 들어왔는데 아까 김동길 교수님이 발제해 주시면서 했던 그 전통적 혼농법이 그 집약농으로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라는 질문이 있는데 교수님, 네, 답변 가능하실까요? 예, 사실은 그 채팅창에 질문해 주신 분께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너무 복잡한 사안이라서 간단하기가 어려우니, 제가 메일 주소 알려드리니까, 저 메일 알려주시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저를 포함한 이 개발도상국에서 혼농임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아주 큰 연구 주제이기도 하고 현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증거 자료,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혼농임업이 소위 말해서 그 지역에서는 적어도 단일 경작농, 집약농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현장에 있는 농부들이 간절히 그것을 집약농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혼농임업은 시간이 좀 걸려서 수확을 하고 현금화를 하는 것에 이런 적절한 단점이 있는데 집약농은 아시다시피 몇 개월 안에 수확을 해서 현금화가 가능하죠. 그리고 많은 그 개독들, 죄송합니다. 개독이나 글로벌 사우스 나라들이 농업이나 식량 관련 정책에서 그 집약적이고 그다음에 산업화가 가능한 그런 농업 형태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그런 혼농임업을 약간은 그 고려 대상에 두지 않는 그런 정책적인 면도 있고요. 아, 이런 면들 때문에 농부들은 현장에서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집약농으로 옮겨가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저 또한 10분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보아온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농부들이 전통적인 농법에서 집약농으로 바꾸면 뭔가 당신들의 현금 수익도 높아지고 삶의 질도 윤택해지고 할 거라고 가정을 하시고 바꾸는데 얼마간은 그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5년 정도 지나고 하면은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정반대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그 정반대라는 말은 돈을 좀 많이 빨리 얻기 위해서 혼농이 몸에서 집약농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시점이 지난 후부터는 그 수확량도 떨어지고 사실은 얻었던 현금에 비해서 지출이 많아지는 그런 악효과가 나고 있어요. 음. 어쨌든 현재 제가 그분께 말씀드린 것은 그냥 단순히 어느 한 문제 때문에 그것이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여러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현재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일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 4분 남았는데요. 아직도 37분이 안 떠나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이 질문을 꼭 해야겠다. 라고 할 생각, 의견, 뭐, 아니면 질문이 아니라 의견도 괜찮습니다. 혹시, 말씀을 해 주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아니, 뭐, 그냥 바로 마이크를 키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마이크 경쟁이 있을 것 같진 않아서. 저 그냥 짧게만 이 농업 분야에서 저탄소로 전환을 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탄소 배출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이미 어느 정도 다 기반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간단하게만 그 과정을 소개해드리면 농업 부문에서의 이제 통계치, 그 탄소 발생량의 통계치가 나오는 거를 그냥 크게 카테고리화해서 보면은 첫 번째 단계는 농지 전환입니다. 아까 명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토지 전환을 원래 이제 숲이나 다른 거에서 농지 전환을 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탄소 배출량 계산의 한 부분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농지 토지 사용 부문에서 비료 쓰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밍 자체, 그 농사를 짓는 자체에서 나오는 그 비료 투입으로 인한 탄소 배출이 있고 세 번째는 가축 사용도 들어갑니다.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가축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또 여기에서 나오게 되고 분뇨 등등.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서는 기계 사용 들어가겠죠. 기계 사용할 때 에너지 쓰는 것들. 그다음에 물 사용이 있는 경우에 오염된 물로 인한 또 탄소 배출이 들어가게 되고 또 농산물은 생산 단계에서는 거기까지가 생산이라 치지만 이후에 운송과 그렇죠. 운송과 또 폐기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가서 LCA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작물마다 되게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그 농업 부문 내지는 어떤 특정 농작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이 탄소 배출에 많이 관여가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 근데 저는 오늘 나눴던 되게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이슈와 또 우리가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가 저탄소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어떤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환경 기여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중간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관점으로 이것을 하나의 어떤 정보로서 내지는 좀 고려해야 되는 요소로서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제, 지금 마이크를 드신 분이 없어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농업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지금 마지막에 제가 써놓긴 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축산 얘기를 아까 최호정 교수님 발표에서 솔직히 나오긴 했지만 가축당 온실가스 배출량 뭐 이런 거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좀 축산 쪽을 얘기 안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연구 그러니까 176개 그 NDC 얘기하면서 그 NDC에서 있었던 온실가스 감축 얘기 중에 사실 넘버원이 축산 얘기래요. 프라이어리티가 가장 높은 게 축산. 두 번째가 아까 그 바이오차처럼 토양에 어떻게 그 탄소를 보정하느냐, 흡수시키느냐. 그 세 번째가 바로 쌀입니다. 쌀과 관련된 얘기들이 순서대로 얘기하면 이게 가장 많이 언급된 NDC의 그 농업 분야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농업 얘기를 하면서 왠지
밭농사, 논농사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축산업이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는 또 다양한 논의가 또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시간의 관계상 딱 6시가 됐습니다. 오늘 너무 발제 토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끝까지 남아주신 30분의 이거 참여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에 제2회 녹색 5대2 포럼에서는 적응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하면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